아무리 많아도 연봉을 넘지는 말아라. 30살에 취업해서 60세까지 일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1년치 연봉을 쓴다는 건 30분의 1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를 산다? 돈 모으기를 포기하신 분들이다. 전 영끌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영끌의 개념이 친구, 지인, 대부업체 이런 것까지 받으라는 게 아니라 제도권 내에서 하게 되어 있는 최대한 그런 대출은 무서워하지 말고 뭐 규제 내에서 충분히 받으시되, 다만 가계부를 앱 같은 거로 쓰다 보면 문제가 불필요한 지출이 눈에 안 보입니다. 가계부 앱에 카테고리가 잘못돼 있어요. 그거 통제하지 않으면 평생 통장에 잔고는 없습니다. 일타 강사와 함께하는 경제일타해법. 오늘은 자산관리 고민을 대신해 주실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김현우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현우입니다. 자산관리 비법. 그런데 나는 자산 하나도 없어 하시는 분들일수록 더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제 관리할 자산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평상시 생활 습관이라든가 재테크 습관을 잘 들여야 되거든요. 오늘 그런 내용들 제가 일타 강사로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장님. 네.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현명한 소비 습관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 네. 코로나 전후로 좀 소비 트렌드가 바뀐 것 같아요. 네. 최근 트렌드를 좀 짚어주시자면. 최근 트렌드, 이제 코로나 전에도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요즘에 보면 돈 쓰는 씀씀이가 부자나 그렇지 않은 분들이나 똑같다. 신혼부부 체크리스트 혹시 보셨나요? 인터넷에서? 저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신혼부부 체크리스트 보면 가전, 뭐 가구 준비해야 될 게 한 50가지가 넘거든요. 요즘에 필수 가전이 늘었죠. 그러니까요. 그 필수 가전 품목 중에 야, 이 정도면은 잘 사는 집에서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싶은 것들도 꽤 많이 있는데 그게 기본이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뭐 청소기도 그냥 진공 청소기 하나 정도면 충분했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로봇 청소기, 진공 청소기, 뭐 물걸레 청소기, 스팀 청소기 나뉘고요. 세탁기 같은 경우도 그냥 세탁기만 있으면 안 되죠. 그건 좀 그렇죠. 있어야 되고 네. 거기서 조금 더 무리하면 이제 이게 세워놓는 네, 옷 탈탈 일치하고. 털어줄 뭐 스타일러라고 부르는 네. 그런 것들도 필요하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럼 과연 정말 돈이 많으신 뭐 흔히 얘기하는 금수저에서 준비하는 것들이냐, 그게 아니라 그냥 통용되는, 그래서 결혼하려면 이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아 라고 하는 것들이 그냥 거의 비슷해졌고요. 그래서 그 집의 살림살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상 월급이 크고 적고 자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가지고 이 사람이 얼마나 잘 살고 못 사는지를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내가 소득이 있다라고 하는 분들의 살림살이를 보면 꽤 잘 사네. 그런데 이분의 재무구조는 어떻지가 가늠이 안 되는. 그러니까 남들만큼은 써야 된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그게 이제 뭐 SNS를 통해서 또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그냥 갇혀서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 소비하는 거, 남들이 살고 있는 것들을 그냥 내 기준을 올려버리는 그런 용도로 쓰고 있는 게 좀 많이 바뀌지 않았나. 그래서 빠듯하게 받는 월급에서 더 많이 써야 되니까 더 어려워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고정적으로 수입이 들어오는 직장인의 예. 경우에 한 달 기준으로 적정 생활비 한 어느 정도, 한 몇 퍼센트?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정말 답이 없는 얘기인데요. 제가 여기서 적정 생활비는 50%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대로 쓰시진 않을 거잖아요. 사실 이게 답이 없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혼자 사시는 분의 생활비가 있을 것이고, 뭐 사회초년생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께 얹혀 산다 그러면 훨씬 많은 금액을 저축할 거고, 그래서 다 다른 건데, 저는 가급적 이제 돈 벌기 시작한 사회초년생, 또 이제 돈 벌기 시작한 사회초년생을 두신 이제 부모님들 계실 거잖아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많이, 이게 금액으로 따지지 말고 한 90%까지는 저축하려는 걸 목표로 가셔라. 물론 200만 원 벌면서 90% 저축하려면 한 달에 그럼 20만 원 쓰라는 소리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거의 불가능하겠죠. 근데 그걸 이제 목표로 두고, 그러면 내가 줄일 수 있는 게 어디까지 줄일 수 있느냐. 사실 돈 모으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미혼, 그리고 부모님께 얹혀 살 때,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애 낳기 전까지가 돈 모으기 가장 쉽거든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돈을 내 맘대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기도 요때예요. 딱 요때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때 맘대로 쓰면 나중에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근데 요때 잘 모아놓으면 그 습관도 잘 들고 요때 자산이 잘 굴러가거든요. 그때를 잘 통제해서 이때만큼은 내가 돈 좀 잘 모아야 되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미혼, 부모님께 얹혀 살 때는 90% 목표로 하되, 조금 못 지켜도 괜찮습니다. 뭐 출퇴근 거리 멀고 이러면 또 밤늦게 퇴근하고 그러면 야식 먹을 수도 있고요. 근데 목표는 그렇게 잡고, 최소한 사회초년생이라고 한다면 월급의 절반 이상은 무조건 저축. 그 정도 하시고, 나중에 이제 결혼하고 아이 낳고 그러면은 저축 어려워진다
라는 생각으로 미리 각오하시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연령별로 방금 네. 사회초년생도 얘기해 주셨는데 꼭 줄여야 할 소비 항목을 좀 꼽아 주시죠. 연령별로 지금 요즘에 공통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거 배달비, 그 다음에 그거, 택시비? 예, 택시비, 그 뭐라 그러죠? 구독료. 아, 구독료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구독이라고 한다면은 예전엔 그 신문 구독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너무 올드하나요? 아, 네. 근데 이제는 구독이라는 개념이 가전제품도 구독을 한다. 맞아요. 이게 사실 말이 좋아 구독이지. 맞아요. 렌트잖아요. 렌트인데 그냥 진짜 내가 당장에 이걸 지불할 능력이 없어서 조금의 돈으로 가랑비 어쩌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구독료, 렌탈비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뭐 OTT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OTT도 되게 많이 있잖아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걸 근데 골고루 다 구독을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그건 다 언제 보시나. 그러니까 그런 구독료, 그다음에 보지도 않는데 나가는 것들. 또 그 렌탈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정수기, 비데, 쿠팡 뭐 이런 거에서 뭐 돈 내면은 이제 이 배송비 무료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몇천 원씩 내시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해놓으면 뭐가 문제냐 하면 그 본전 뽑기 위해서 무조건 배달을 시켜야 됩니다. 5,990원인가 뭐 얼마를 내니까 배달 요금 배송비를 뽑으려면 2번 이상은 내가 결제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본전이잖아요. 안 그러면 생돈 나가는 거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어차피 살 거 난 이렇게 구매를 해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 안 쓰는 게 제일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가 가랑비에 옷 젖는 그리고 이 습관적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돈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았는지 그게 전반적으로 꽤 많이 늘어난 거고 20, 30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앞서도 말씀드린 SNS에서 누구가 하는 거 따라하는 것들 한때 유행했었던 오마카세 야 이거는 재벌 2세 정도 되지 않으면은 어떻게 한 끼에 한 15만 원을 태울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물론 이제 생애 한 번 정도 경험은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저는 정상적인 소비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게 다른 것들을 그럼 포기해야 되는 소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멋내기 위한 소비는 좀 줄여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40대, 50대로 넘어가면은 많은 비용이 어디로 나가냐면 교육비하고 그다음에 금융비용이에요. 교육비는 사실 줄이기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남들 다 교육시키는데 이거 어떻게 그렇죠. 애들 학원이라도 하나 보내야지. 그렇다고 전교 1등 하는 건 아니지만 이거라도 안 시키면 부모님 마음속에 불안해. 근데 사실상 그걸 시킨다고 해가지고 이 아이가 그러면 과연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또 좋은 대학 가면 뭐해요? 가면 이제 취업 이런 것들 고민을 할 텐데 차라리 그 비용으로 아이들이 먼저 하고 싶은 걸 빨리 찾아주는 게 어떨지. 교육비는 내가 포기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 금융비용이라도 그러니까 대출 이자라든가 할부 수수료 이런 것들 또 보험료 이런 것들에서 금융비용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줄인다면은 그래도 생활비에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저축액을 늘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소비 항목 중에 네. 금액이 좀 상대적으로 큰 게 자동차 구입 비용인데요. 자동차 구입 비용은 전체 소득 대비 뭐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 저는 아무리 많아도 연봉을 넘지는 말아라. 1년치 연봉을 투자한다는 게 네.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1년치 연봉 30살에 취업해서 60세까지 일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1년치 연봉을 쓴다는 건 30분의 1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한 번 쓰고 평생 타냐? 이것도 아니잖아요. 뭐 빠르면 5년마다 한 번씩 타시는 분들도 있고 뭐 길게는 10년마다 한 번씩인데 10년마다 한 번씩이라고 하더라도 연봉의 10분의 1, 10%를 없애버리는 거니까 가급적이면 차는 저는 안 사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사회초년생, 특히 서울 사시는 분들. 그러니까 대중교통이 완벽하게 잘 돼 있잖아요. 출퇴근하는데 거의 문제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를 산다, 돈 모으기를 포기하신 분들이다. 이분들은. 아마 차 사신 분들은 시간이 지나서 후회하실 거예요. 내가 그때 사회초년생 때 괜히 차 샀네? 그래서 이제 꼰대 같은 말씀들 많이 하시죠. 이제 후배들 보면. 너 차 사면 돈 못 모은다. 근데 그게 진짜 경험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건데 지는 사놓고 왜 나는 못 사게? 차는 가급적이면 안 사는 게 좋고 정말 꼭 필요하다. 지방에 사시는 분들 진짜 출퇴근 거리 버스 기다리면 1시간, 1시간 반인데 진짜 차로 이동하면 2, 30분밖에 안 걸려요 하시는 분들은 그래요, 좋아요. 차 사주셔도 되는데 내가 결혼하고 나서 아이 가지면 분명히 큰 차가 필요할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은 이동수단으로만 중고차 시장 가서 최대한 경차로. 경차가 가격 방어도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걸 중고차로 되팔 때 사고만 없고 안전하게 잘 탔고 크게 뭐 문제만 없으면은 거의 뭐 비슷한 가격에 팔 수 있어요. 큰 헐값 아니고. 그러니까 차에 너무 욕심내지 마셔라. 어차피 사회초년생 수준에서 외제차 타봐야 다른 사람들이 우와 멋있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혀밖에 안 차요. 밖에서 이제 표현만 안 할 뿐이지. 그러니까 최대한 이제 필요 없을 때는 차 필요 없을 때는 안 사시는 게 좋고 꼭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중고차. 그리고 산다고 하더라도 절대 연봉은 넘기지 말고 최대한 오래 타는 걸로. 나 진짜 이거 평생 탈 거야 라는 각오로. 그러니까 중고차니까 뭐 한 2, 3년 타다 바꾸지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새 차 사고 말지. 그러니까 오래 탈 생각으로 정말 꼼꼼히 잘 따져보고 연봉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 차를 꼭 사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소비가 큰 항목 중에 하나가 네. 주거비잖아요. 그렇죠. 뭐 월세나 전세 대출 이자. 네. 소득의 한 몇 퍼센트 정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월세라든가 전세대출 이자 같은 경우는 내 자산을 모으는 게 아니잖아요. 완전 비용이죠. 그렇죠. 이런 비용들은 저는 소득의 한 15%는 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저런 거 따져보면 그럼 소득이 500만 원이면은 뭐 60만 원, 70만 원 써도 되는 거냐? 가급적이면 줄이면 좋죠. 줄이면 좋은데 사회초년생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한 250만 원 연봉 3천이다 라고 했을 때 15%로 끝낼 수 있는 이유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이게 뭐 8천에서 1억, 뭐 지역에 따라서 소득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중소기업 다니시면 훨씬 더 저리로 받을 수도 있고 1억 원까지도 뭐 대출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여기에 나가는 금리가 뭐 1%대거든요. 뭐 1.5%만 하더라도 연간 150만 원. 이 정도면은 한 달에 한 12만 원 꼴로 할 수 있는 거니까 충분히 15% 이내에서 월세를 낸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전세 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전세 자금 대출을 받을 때도 일부 내 돈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로 목표는 그거죠. 그만큼 그 보증금만큼은 예를 들어 1억 대출 받는데 뭐 3천만 원 내 돈으로 있어야 된다. 그럼 3천만 원 모으는 거 첫 번째 목표로 가고 그 다음에 그렇게 비용 줄이는 걸로. 그 다음에 처음에 집을 얻으실 때는 가급적 쬐끔하는 걸로. 물론 나 혼자 산다 이런 거 보면 뭐 방 여러 개, 옷방도 가지고 싶고 뭐 게임룸도 가지고 싶고 하고 싶겠죠. 근데 처음에 투룸 살다가 원룸으로 이사 가기 힘듭니다. 짐 줄이고 버리고 뭐 하고도 아깝기도 하고 뭐 15평 집에 살다가 10평 집으로는 답답해서 못 산다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답답하더라도 침대 하나 놓고 책상 하나 놓고 그냥 밥 한 끼 뭐 어느 정도 해 먹을 수 있는 라면 하나 끓여 먹을 수 있는 요 정도 불편함을 좀 극복하시고 그 다음에 조금씩 늘려가는 쪽으로 가지 처음부터 너무 과하게는 가지 마셔라. 그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요즘에 집 살 때 다들 영끌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네. 최대한 대출을 이제 끌어서 살려고 하는데 네. 소득 대비 어느 정도까지 이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게 적정하다고? 전 영끌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왜 영끌하고 말씀드리냐? 이 영끌의 개념이 친구, 지인, 뭐 어디 대부업체 이런 것까지 받으라는 게 아니라 제도권 내에서 하게 되어 있는 최대한. 근데 그게 어차피 DSR 1금융권에서는 40%. 그러니까 내 1년 연봉 대비 1년 동안 갚는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이 40%를 못 넘습니다. 근데 그 규제 안에서만 한다면 지금처럼 금리가 오르더라도 크게 부담이 없어요.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 주택담보대출, 이 주택 규제가 굉장히 강력했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지금 집값도 많이 떨어졌고 금리도 많이 올랐는데도 뉴스를 보면 뭐 하우스포 이런 얘기가 잘 안 들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때 규제가 너무 셌기 때문에 그냥 받을 수 있는 수준에서만 받아놓은 거예요. 그 규제대로 받았다면. 그러면 금리가 올라도 문제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규제를 해놨던 거고. 그런데 그 규제를 벗어나서 안 되는 신용대출이라든가 뭐 지인대출, 대부업체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진짜 그야말로 나의 영혼뿐만 아니라 조상의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하신 분들은 지금 어려운데 그런 영끌 말고 제도권 내에서 하게 돼 있는 대출은 받으셔라. 원래 주택담보대출 같이 자산을 늘려가는 대출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많이 받고 최대한 길게 받아가지고 조금씩 갚아나가는. 왜냐하면 물가 상승 생각해보면 지금의 만 원이 10년 후의 만 원은 아니거든요. 지금 주택담보대출 내가 100만 원씩 갚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가 되면 그 가치는 떨어져요. 하지만 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자산 가치는 올라간다는 거니까 집값은 오르게 되어 있고요. 최소한 그 물가 상승 분 만큼은 쫓아가겠죠. 그러니까 그런 대출은 무서워하지 말고 뭐 규제 내에서 충분히 받으시되 다만 지금 내가 감당할 수 있다고 해서 풀로 받았다. 그런데 앞으로 출산의 계획이 있다거나 그럼 이제 맞벌이에서 외벌이로 전환된다거나 지출이 늘어난다거나 하는 계획이 있는 분들은 그런 최악의 상황까지는 가정을 하고 예, 맞벌이로 우린 600만 원 버니까 그래 한 달에 200만 원 쓰고 400 정도까지는 원리금 상환할 수 있어 이렇게 했다가 맞벌이가 무너지게 되면 완전 와장창 깨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고려를 해 두시고 대출을 받으실 때 규제 안에서는 어느 정도 받으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1인 가구의 소비 네. 지출 중에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게 음식과 숙박. 아까 뭐 배달료 네. 얘기를 해주셨기도 했는데 뭐 아마 그런 이유겠죠. 1인 가구에게 맞는 소비 방법, 현명한 소비 방법을 알려주신다. 예전에는 가급적이면 집에서 해 드세요라고 말씀드렸는데 요즘은 안 되겠더라고요. 너무 비싸고 오히려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해놓으면 버리는 게 더 많아요. 맞아요. 김치 아니면 김치도 나중에 이제 묵은지가 돼가지고 웬만한 밑반찬들은 해 먹는 것보다는 사서 먹는 게 낫고 요즘에는 밀키트들도 굉장히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 뭐 찌개류나 이런 것들은 저도 그렇게 해서 먹거든요. 구매처별로 다량 구매들이 있어요. 뭐 10팩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거 10팩만 사놓으면 물려요. 저도 부대찌개 지금 한 2팩 정도가 거의 한 달 넘게 해소가 안 되고 있는데 노하우를 말씀드리면 싸기는 쌉니다. 그렇게 먹는 게 배달이나 어디 음식점 가서 먹는 것보다 그 실제로 프랜차이즈에서 판매하는 밀키트들이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뭐 2인분, 3인분 키트가 훨씬 싸게 나와요. 당연히 그 재료비만 받는 거니까. 그런데 한 가지 식품만 사면 물리니 한 4-5개 팩으로 묶음 구매하면 싸게 살 수 있는데 한 팩에 막 3,500원, 뭐 4,000원 안쪽으로. 그럼 한 끼에 생각해보면 반만 해 먹으면 5,000원 안쪽으로 해결이 돼요. 근데 하나만 사놓으면 물리니까 좀 여러 가지 종류로, 2-3가지 종류로 해가지고 월화수 혹은 아침, 점심, 저녁을 따로 먹더라도 그렇게 해서 이제 밀키트로 소비하는 게 요즘은 좀 싸게 먹히더라. 그래서 마트 가가지고 직접 해 먹는 것보단 묶어가지고 묶음 구매로 다양하게 사 먹는 게 아무래도 물리지 않게. 근데 그거 말고 외식이나 이런 것들은 너무 비싸요. 맞아요. 뭐 자영업자분들한테는 죄송한데 와, 김밥 한 줄에 뭐 4,000원, 4,500원 이러니까 4,000원이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외식 비중을 줄일 수밖에 없는 거고 집에서 해 먹는 거 그게 내 인건비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드시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 싶네요. 가계부 네. 많이들 쓰시잖아요. 네. 가계부를 쓴다면 어떤 목표와 방법으로 쓰는 게 저는 가계부 쓰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가계부 쓰는 목적만 달성하면 되거든요. 가계부를 쓰는 목적이 뭐냐 하면 그냥 불필요한 지출을 걸러내기 위해서예요. 쓸데없는 지출이 뭐가 있나 그거 찾아가지고 줄이려고 하는 건데 가계부를 앱 같은 거로 쓰다 보면 문제가 불필요한 지출이 눈에 안 보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가계부 앱의 카테고리가 잘못돼 있어요. 가계부 앱의 카테고리 보면 식비, 교통비, 뭐 의료비, 교육비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정말 많이 쓰는 게 어디냐면 좀 전에 질문에서 나왔지만 식비예요, 식비. 지금 이번에 연말정산 하실 때 아마 뭐 내 세전 연봉 이만큼이야? 근데 돈 다 어디 갔어? 뭐지 내가 이렇게 많이 썼다고 해서 신용카드 내역서를 뽑아보면 다 식비입니다. 대부분 많은 것들이 식비인데 그럼 먹지 말고 살아야 되냐? 그게 아니라 식비도 써야 될 식비가 있고 줄일 수 있는 식비가 있는 거예요. 그럼 써야 할 식비는 뭐냐? 아침, 점심, 저녁 먹는 거 당연히 써야 되죠. 그런데 그 외의 식비들 보면 점심 먹고 카페 가가지고 디저트와 커피 한 잔 마시는 거 혹은 저녁에 스트레스 풀려고 치킨에 맥주 뭐 이런 거 물론 그런 것들이 삶의 질을 높이는 데는 굉장히 필요한 비용들입니다. 하지만 인식하지 않고 써버려요. 의식하지 않고 그냥 써버리다 보니까 식비가 그만큼 높아지는데 그 식비 중엔 꼭 써야 될 식비가 있었고 참을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식비가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분리해내야 되는데 가계부 앱은 그걸 못 해줍니다. 그냥 먹는 거는 먹는 거야 이걸 하니까 우리가 카드를 좀 분리를 해서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꼭 써야 될 소비는 뭐 A라는 신용카드 쓰신다면 내 스트레스 해소, 나 삶의 질에 뭐 관여하는 이런 것들, 뭐 품위 유지 비용 이런 것들은 신용카드 B 이런 걸로 쓰면서 밥 먹을 땐 A 카드, 그 다음에 밥 먹고 나서 커피에 마카롱 하나 먹을까? 요건 B 카드. 그러면 B카드를 쓰면은 요건 내가 평상시에 통제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가 나오는 거잖아요. 오늘 점심에 그러면 비싼 고급 커피에 마카롱을 먹었으면 내일은 그냥 뭐 저 탕비실 가가지고 커피 타 먹을 그런 각오는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생각 전혀 없이 재벌처럼 써요. 재벌처럼. 또 어차피 월급 들어오면 신용카드 값은 월급으로 메꿔질 거야 라는 생각에 쓰다 보니까 돈이 안 남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소비들만 발라내야 되는데 가계부를 쓰는 것만으로는 그게 안 된다. 그래서 지출 단계에서 카드를 좀 분리해서 체크카드로 쓰시든 뭐 아니면 별도의 용돈 신용카드를 만들든 해서 금액을 딱 정해놓고 한 달에 얼마 쓸 거야. 그러면 이번 주에 많이 썼으면 다음 주에는 안 써야지. 이번 주에 오마카세 갔으면 다음 주에 난 한 푼도 못 써. 아니면 다음 주에 오마카세를 가기 위해서 나는 이번 주에는 커피 한 잔 안 마실 거야. 이런 소비면 괜찮아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오마카세도 가고 뭐 어디 커피도 마시고 재벌이다. 재벌 됐을 때나 그렇게 쓰셔라. 그거 통제하지 않으면 평생 통장에 잔고는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저도 이 부분이 궁금한데 네. 소비를 줄이는 것과 소득을 늘리는 것
우선시돼야 할 행동 무엇일까요? 당장에는 소비 줄여야죠. 소득 늘리는 건 쉽지가 않거든요. 물론 이제 그래 나 오늘 저녁부터 배달 알바 할 거야 라고 맘먹으면 할 수는 있어요. 배달 알바 저도 해봤거든요. 야 최대한 진짜 어디 기다리는 시간 요때 그냥 그 배달 앱 켜가지고 도보 배달 해보니 피크 시간대 아니면 거의 안 잡히고 피크 시간대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도 안 나와요. 배달 알바라든가 이런 것들 나하고 내 업무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에서 소득을 늘리는 건 아주 일시적인 거예요. 아주 일시적인데 뭐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거는 일시적인 거고 한계가 있으니까 그걸로써 소득을 늘릴 생각은 하지 마시고 일단 소비 줄이는 거 먼저. 그게 가장 손쉽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용돈이나 외식비 뭐 이런 비용들 줄이는 게 1번이고 그 다음에는 소득을 어떻게 늘릴까는 늘 꾸준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 아르바이트나 이런 것들도 좋지만 그게 내 일과 내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것 혹은 내가 지금 A라는 일을 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B라는 일을 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그 일을 배우거나 나의 능력을 좀 키울 수 있는 것들로 장기적으로 가야지 단기적인 아르바이트 같은 거는 크게 도움은 안 되더라.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소비 줄이는 거 먼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뭐 드디어 1억 모았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분들의 다음이 없어요. 이분들의 고민은 뭐냐면 1억 모았는데 이제 뭐 해야 돼요? 진짜로 1억 가지고는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5억짜리 집을 살 수 있습니다. 아니면 금융상품 쪽으로 간다면 수익은 주식에서 낼 수 있지만 여기서 마이너스 나는 걸 조금 안정적인 채권에서 굴려서 여기서 확정이익을 좀 받아봅시다.